내년이 2022년이죠. 2022년이 바로 한미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고, 또 동시에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더 심화가 되고 있고, 우리 민족의 분단은 76년을 지나서 77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번에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가 출범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국내 학술회를 하게 됐는데요. 국가의 방향과 우리 교계가 가야 할 길, 이걸 동시에 좀 하실 분을 찾다가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도 남북한처럼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라는 대국이 있었고 남유다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압박을 가해오니까 남유다 왕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이걸 오늘 한반도 동아시아의 컨텍스트에다가 적용해 보면 아수르 같은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대한민국 같은 남유다 왕이 미국 같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군사력 강한 것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동맹국가인 애굽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먼저 의지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국이 거세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을 의지해야 되는가? 저는 한미 관계는 대단히 소중하고 한미 동맹은 대단히 소중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더 발전시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미국만 의지하고 군사력만 의지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뜻이 무엇일까? 사실 뒷부분에서 조금 있어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서 그 사회에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그게 소중하다는 거죠.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미국과 관계를 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 전에 또 해야 될 일은 우리 스스로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절대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폭풍이라는 건 퍼펙트 스톰, 그래서 스톰, 폭풍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가와서 충돌되면 그 사이에 껴있던 것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죠.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세 개의 폭풍이 다가오는데, 첫 번째 폭풍은 미중 간의 패권 갈등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세 번째는 북한 핵 문제와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 미중 패권 충돌의 이 폭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리한 결론은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도 여전히 수프리머시, 그레이트 오브 원, G1 유일 패권 국가로 지속을 하고자 하고 유라시아를 잘 관리하고자 하죠. 중국은 1대1로 세계 대국, 공산대국을 건설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 1차 산업혁명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증기기관, 에너지에, 2차는 전기, 3차는 인터넷.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더 발달되고 융합과 혁신의 시대여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세돌이가 2016년에 알파고하고 바둑을 띄었는데 5,000년 인간의 지혜가 단기에 학습한 이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지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걸 잘못하면 개인은 일자리를 박탈되고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빈부격차가 심한데 더 심화될 것이고 기업들은 산업이 완전히 지각이 변동될 것이고 그 결과 국가의 국제적 위상은 4차 산업혁명 흐름을 탄 나라는 발전하겠지만 못한 나라는 다시 몰락하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흐름을 잘못할 때는 지금까지 거두었던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 7대 강국 이것이 이제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도 잘 타야 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해온 걸 보면 크게 그냥 말씀드리면 군사, 정치, 경제 다 있지만 핵무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왔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인가?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선군 정치 사상을 덜 강조하고 인민대중주의와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잘 관찰하고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좋은 사인이다. 그러나 공산화 통일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핵무장력 강화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리해서 보면 북한 체제가 11년마다 변곡점이 되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1945년 이후에 56년 8월 종파 사건, 67년 갑산파 사건, 78년 중국의 개혁개방, 89년 소련의 개혁개방과 동구몰락,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일의 북한식 개혁개방, 2011년 김일성일의 죽음과 김정은 등장과 김정은식 개혁개방, 물론 김정일, 김정은 개혁개방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11년 패턴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내년이 2022년인데 이 22년에 김정은이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 우리 주변 국가와 차기 정부가 잘 보고 현명하게 잘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통일을 하려면 결국 분단 국가 사례를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해방 이후 분단 국가 중에 셋이 통일이 됐죠. 독일, 베트남, 예멘. 그런데 이 세 나라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베트남의 무력 공산화 통일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예멘은 지도부가 합의해서 통일을 했는데 결국 국민이 안 따라서 분쟁, 내전이 일어나서 다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됐고 독일의 편입 통일은 정치 통합과 경제 통합은 잘 됐는데 사회 통합이 30년이 지난 작년까지도 안 됐다. 앞으로도 30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내부를 다 들여다봤어요. 우리 내부의 통일을 보니까 신라 통일과 고려 통일이 있는데 신라 통일도 잘 됐지만 결국은 300년도 못 가서 깨졌는데 이유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고 또
백제 출신과 고구려 출신을 육두품 이상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차별적, 지금으로 따지면 차관급까지도 못 가게 했던 거죠. 결국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멋있는 통일은 고려 왕건이에 의한 통일입니다. 왕건은 통일을 하고 통합한 것이 아니라 선통합하고 후통일 로드맵으로 들어가서 500년을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 나라였고 결국은 이제 쇠퇴해서 조선 왕조한테 넘겨줬는데 조선 왕조도 깨지지 않고 대한제국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고려 통일을 우리가 우리의 모델로 잘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보면 다윗 왕이 그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다윗 왕을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앞서 있는 왕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이상이 됐는데 결단코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사울 왕의 아들이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왕을 만들어요. 그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하는데 끝까지 잘 참아내요. 그리고 그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때를 기다리고 통합 정책을 구사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먼저 되고 나머지 11지파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다 통합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통합을 통한 통일, 이것도 결국 우리가 다윗 왕국에서 배울 수 있어요. 고려 통일과 다윗의 통일 왕국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한반도 통일 문제를 풀어가고 평화 문제를 정착하고 통일 문제를 해서 한반도 통일 문제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저는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중성인데 요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통일 특강을 많이 하고 발표를 하다 보면 안보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통일은 현상을 잘 지키는 안보와 더불어서 현상을 타파하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균형이 필요한 거죠. 안보만 강조하면은 분단이 지속되는 거고 현상 타파만 강조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은 분명히 우리한테 안보 위협 세력이자 또 앞으로 통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동반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균형적 접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게 구조적 이중성이라면 또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라는 것. 상황의 이중성은 탈냉전적 조류와 냉전적 조류가 겹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이중성,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의 복합성, 그다음에 다차원성. 다차원성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5차원적 문제라는 거죠. 민족적 선에서는 남북한의 분단선이지만 이게 올라가면은 동아시아에서는 지정학적 대치선,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 대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대치. 이걸 조금 더 끌고 올라가면 국제적 차원에서는 패권 국가인 미국 대 신흥 패권 도전 국가인 중국 간의 패권 대결선. 다시 이걸 한반도 안에서 우리 국내 사회로 끌고 내려오면은 우리 사회 진영의 이렇게 진보와 보수의 이렇게 어떤 분열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 진영 대 불신 진영의 영적 전투선. 이런 오중적 해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5차원적 해법이 필요하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나라는 공산국가 일반의 당국가 체제의 또 하나 수령제고 더 올라가서 봉건적 수령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4분오열되어 있고 통일 준비는 미흡하고 그러니까 지금 통일을 운운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얘기다. 그러나 이거를 놓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저는 역대 통일 정책은 전쟁 통일의 통일 1.0, 대화 중심의 통일 2.0. 다음 정부가 또 대화로 통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통일 2.0을 못 벗어나는 거다. 이제 필요한 건 정말 창의적 접근, 통일 3.0이 다음 정부가 반드시 이거를 검토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교계는 진보 진영의 평화 통일과 보수 진영의 북한 선교, 이런 논쟁을 넘어서서 북한 선교와 평화 통일을 묶어서 복음 통일이라는 그런 좀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대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까? 저는 목표는 국가의 목표와 교회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목표는 앞 세션에 우리 박명림 교수님이 참 좋은 얘기하셨는데 wounded healer, 상처난 치료자,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이고 또 현실 세계에는 많은 아주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통일 대한민국의 방향은 샬롬 코리아나, 피스 코리아나가 돼야 된다. 평화 대국. 근데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 팍스 사라센,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같은 힘에 의한 평화 팍스가 아니고 섬김과 사랑에 의한 평화, 뉴 피스 또는 성경적 얘기로 하면 샬롬 코리아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 저는 영성 대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이 하드 파워와 조셉 나이가 말하는 또 그 소프트 파워를 병행한 스마트 파워를 얘기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통일 대한민국은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를 넘어서서 스피릿 파워까지 갖고 있는 그런 영성 대국이 돼서 세계를 섬기는 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의 길에서는 창의 통일과 통일 대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서 가야 된다. 그 통일 대전략 과정에서 5단가지 평화의 스텝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피스 키핑, 평화를 지키고, 두 번째가 피스 메이킹, 평화를 만들고, 세 번째가 피스 빌딩, 품격 있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 피스 빌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피스 쉐어링, 전 세계 나라들에게 평화를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피스 서빙, 전 세계를 평화로 섬기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면 능력과 국가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국민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 통일의 평화에 3대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가의 능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튼튼한 안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자주국방을 이뤄내자.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을 또한 소중히 여기자. 그런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반드시 갖고 와야 되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1905년에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한 얘기가 있어요. 태프트 가스라 미리학을 만들 때 제가 어디다 써놓고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조선은 일본 것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헨리 키신저의 디플로마시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놓고 하는 말이 미국 대통령께서 하는 말이 자기를 지킬 힘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 국민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독립을 유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난센스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힘을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
그게 튼튼하게 국방력이다. 자기를 지키는 힘을 가지려면 전작권은 전환을 해야 된다. 차기 정부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제적 환경에서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한미동맹은 정말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는 GSOMIA나 오커스나 쿼드나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는 거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유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가 다시 공고해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저는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보를 위한 안보 연구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안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소중하지만 안보가 안보만을 위한 안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지키면서 어떻게 동아시아의 평화를 함께 이루어갈 건가죠. 그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쌓이면 통일은 날아가고 오직 목전의 안보만 강조해서 GSOMIA니 오커스니 쿼드니 파이브 아이즈니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 차원에서는 한미중 삼각협력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는 한중일 삼각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시간이 다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교회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 복음 통일을 위한 십자가 사랑의 실천의 이 대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 통일을 위한 능력 배양으로는 저는 호울 파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파워,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에다가 스피릿 파워를 합쳐서 호울 파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이 복음 통일 국제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컬 미션,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과 더불어서 스피어 미션, 영역 선교를 합쳐서 온전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실마리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세 분의 한국 국적 선교사 그리고 한 분의 중국 국적 선교사 이분들을 석방시키는 것,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거는 북한에게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의 면을 세워주는 좋은 접촉 창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 한미수교 140주년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반성해 보면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1882년에 16년 뒤에 조미 수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조선의 복음화 길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1990년대에 안승훈 목사와 김동식 목사가 북한에 끌려 들어가셔서 순교하셨는데 토마스처럼 그리고 나서 지금 억류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 석방 과정을 통해서 저는 북미 관계가 풀리고 남북 관계가 풀리고 그래서 북한 복음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역사적 유추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억류 선교사 문제를 푸는 것 우리 한미 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중요한 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해될까 봐 그 성경을 하나 다시 읽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제가 아까 애굽을 미국이라고 보고 아수르를 중국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21세기에 애굽 미국에서 아수르 중국으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중국 사람은 애굽 미국으로 가겠고 애굽 미국 사람은 아수르 중국으로 갈 것이며 애굽 미국 사람이 아수르 중국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 21세기에 이스라엘 통일 대한민국이 애굽 미국과 아수르 중국과 더불어서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퓨리탄들이 만든 애굽 미국이요 내 손으로 지은 14억 인구가 많지만 그 많은 중국 아수르 사람들이요 나의 기업 이 이스라엘 통일 대한민국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저는 지금 절대폭풍이 다가오지만 이것을 우리가 대전략을 잘 세워서 지혜롭게 올라타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순풍에 돛단 듯이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를 섬기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에 기초해서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이 있게 또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하기에는 참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흠영 대표님께서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민족 수건인 통일화합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통일 대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는 절대 폭풍에 대해서 정체를 규명을 하셨습니다. 미중 패권 충돌이 지속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폭풍이 다가오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강화 전략이 계속될 이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저는 특히 그 시사점에서 우리는 분단 국가의 시사점을 과거에 그 해외에서만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의 역사 중에서 찾았다는데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역사에서 한 번 더 찾아보고 특별히 이제 성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통일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대전략으로는 국가적인 길과 이제 교회의 길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길로는 평화대국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통일. 여기에 이제 이 추진 전략을 이제 5가지로 강조해 주셨고, 국가 능력 제고 방안, 국권한 안보력, 전시작전권, 국제환경 조성 방향으로는 균형 십자 외교와 창의적 전략 수립 추진. 교회의 길로서는 영성대국이 되어야 된다. 복음 통일을 위한 십자가 사랑을 제시하는 그리고 온전한 선교에 기초한 환경 조성, 온전한 복음 실천을 위한 의지 함양 제시. 이렇게 해서 정말 참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은선 안양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그 발제문 13페이지, 토론문 13페이지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제가 결국 참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고 중국, 미국 그렇게 패권 경쟁이 심해서 통일을 참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허문영 평화한국 상영인 대표님께서 이 논문을 도봉해서 그런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면에서 참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좀 촉구하는 그런 논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절대 폭풍 도래 속에서 이제 늘 우리가 한반도 평화 달성, 이제 평화 통일 달성 거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제 동아시아와 세계의 발전과 평화에 봉사하는 초일육 대한민국 건설. 이제 그걸 또 다른 말씀으로는 보니까 G3,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바로 한국이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초일류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영성대국이 되기 위한 그 장단기 발전 대전략을 이렇게 제시하시려고 시도해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참 제 영적 어떤 시야가 상당히 넓어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논문 구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논문의 그 우수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참
제가 이거 아까 말 5차 방정식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런 3차 방정식도 못 푸는데 과연 이 5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에서 일단 절대 폭풍의 도래 우리나라의 대전략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그 절대 폭풍의 그런 세 가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통일 문제, 그다음에 대전략 수립을 단편적인 측면에 취급하지 않으시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면에서 분석을 하면서 해결 방식을 제시한 면에서 우리한테 큰 안목을 넓혀줬는데 저한테 처음에 온 논문의 분량이 68페이지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걸 실행을 해가지고 수업도 해야 되고 이걸 읽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런데 잘 보니까요 논문이 아주 구조화되어져 있어서 참 저한테는 또 한 면에서는 또 이해하기는 또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 교회의 시각 이 두 개를 대비하는 대칭 구조. 아까 국가의 능력, 교회 능력, 주변 환경 조성, 의지 딱 이렇게 세 개를 대비를 시키시면서 딱 설명해 줘서 아주 그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하고 교회의 시각을 대비해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논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한국 문제의 아까처럼 복잡성, 5차 방정식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복잡성을 숙지하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의 통일 방안들을 종합한 후에 창의적 해법으로 복음 통일을 제시하셨고 또 기독교인들의 통일에 대한 창의적 사고와 해법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네 번째는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대한 이제 가장 핵심이 대전략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랜드 어떤 스트레이지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편적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이런 대전략의 길을 국가의 길과 교회의 길로 함께 분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적인 시각과 함께 영적 시각을 함께 말씀을 하셔서 이 두 개의 시각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통일 문제에 관련한 대전략을 이해하고 수립해 나가는데 새롭고 시의적절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오히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지도부가 이렇게 길게 간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정권이 5년마다 계속 바뀌면서 이 통일 전략이 계속 바뀌니까 정말 그런 그랜드 전략을 세우는데 참 어려움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아까처럼 이제 문제 해결 방안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 분명한 방향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아까 이제 김영동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한반도에서 그런 한민족 통일 모델로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한 그 왕건의 민족 어떤 내부적인 통일을 먼저 이룬 다음에 국가적 통일을 해서 500년을 갔는데 또 이제 중요한 건 성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이런 세상의 정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어떻게 다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통일의 그 목표를 평화대국, 그다음에 영성대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초인류 대한민국 건설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것에 일단 이렇게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논평자로서 몇 가지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건 저도 여기서 가장 이제 참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중국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허 박사님께서는 미국에도 다가가야 되지만 중국도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 시각으로 이제 이 고고도 미사일을 잘 배치하셔야 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걸 배치하는 과정에서 중국한테 경제 제재도 당했고 지금도 여론은 분열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중 관계를 잘 조화롭게 가면서 그런 거를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이 사례도 잘 안 됐는지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절대 폭풍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다 그랜드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말씀을 안 하셔서 혹시 4차 산업혁명에도 우리가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한다면 뭘 좀 말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가의 길은 정부 당국자들하고 이게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으신지. 예. 그다음에 아까처럼 5차원의 그 실타래 풀어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결국 가장 문제는 북한의 핵폐기겠죠.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발표문에는 바로 리비아가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하는 모습, 뭐 오늘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뭐 소련이 점령하려고 러시아가 들어간다고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핵무기를 폐기하고 났을 때 국제가 평화를 보장해 준다라고 말하지만 없어진 나라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건 일도 아니더라. 근데 북한이 정말 그런 걸 보고 나서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한들 핵폐기를 과연 할 것인지 하는 의문은 늘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참 교회의 길에서는 온전한 힘, 온전한 전도, 그다음에 온전한 복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결국 목회 현장하고 좀 잘 연결돼야 될 건데 그런 구체적인 좀 방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한미 수교 140주년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결국 가스라테 풀림밀약 때 이렇게 우리를 그런 사례를 통해서 교회가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앞에 서문에서. 근데 사실은 이 논문에서는 한미 교회가 한미 동맹의 발전 내지는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지 하는 거를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과제 속에서 정말 그랜드 스트레이지를 세워서 평화통일 영성대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